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오후부터는 하지만 미세먼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기온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 한 차례 비가 내린 이후에는 본격적인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가을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해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해가 짧아진다는 건 올해도 남은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건데 추석 연휴 지나면 좀 더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죠. 자,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분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 찾아뵙는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에 매일같이 밤마다 무슨 일이 터집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근입니다. 솔직히 밤마다가 아니고요. 북한은 항상 몇 시에 쏘는지 아세요? 6시 57분에서 7시 사이에 쏴요. 예. 우리 방송을 무지개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프닝을 다시 씁니다. 예. 자, 두문정치연구소 서양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해피 추석 열흘간 연휴가 시작되는 즐거운 월요일 서영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줄 알죠?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방송합니다. 우리 추석 방송입니까? 예. 교통방송. 자, 오늘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요거 해야 되는데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이제 2015년 3년 전에 성추행과 관련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성희롱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바로 그 아버지다라고 SNS에 올린 거죠. 저는 남경필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현 지사죠 참. 그래서 연좌제가 아니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정청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의원 아버지 역할에 소홀했나 반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았던 그 3년 동안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한 글들을 올리셨거든요. 특히나 또 안철수 후보의 딸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의 아들, 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글을 올리실 때 자신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글을 올리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보수의 눈에는 진보 진영의 약점만 보이고 진보 진영의 눈에는 보수 진영의 약점만 보이는 건지 가슴이 아프지만 저도 받았으니 멍군을 하겠습니다. 예. 두 차례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다. 2012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를 받은 문건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문건에는 군무원의 순수 증표는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국방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앞서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실행한 심리전단을 설치할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원법 4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또 다른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이제는 더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의
이 다자 외교 첫 번째 이제 데뷔 무대였죠. 유엔 외교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두 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다자 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일단 기조연설 부분에서는 평화를 32차례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선언문 이 기조연설문 자체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용은 굉장히 정말 이 감동적이었으나 이것이 과연 이 몇 년도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해당하는 어떤 그 발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기 전에 내지는 핵실험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런 평화에 대한 어떤 외침이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떠나시기 직전에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에 그다음에 IRBM 정상각도에 괌까지 쏠 수 있는 그 거리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그랬죠. 이번에는 압박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서의 어떤 공허한 울림이랄까요? 그런 의미밖에는 사실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어쨌든 뭐 약간의 어떤 일본의 어떤 나중에 잡음이 있었지만 한미일의 같은 어떤 선상에 서서 정상이 계속 목소리를 한데 모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 거기에 우리가 미일 그 동맹에 자꾸 같이 함께 그 대열에 포함하려는 어떤 모습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네, 서영우 소장님. 네,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다니. 이럴 수가. 저는 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유엔의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유엔의 목표가 뭡니까? 분쟁의 사전 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유엔의 목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유엔 정상 외교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방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해결을 위한 세계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세계인으로부터 그 동의를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제재와 압박 역시 궁극적 대화를 향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역설하여 큰 호응을 받은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그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 공조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반대 평화적 해결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계 정상으로부터 확인받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일본 언론이 이게 좀 오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부는 이 오보 때 일본 언론의 오보 때문에 공조가 깨지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산케이 신문이 먼저 얘기를 했죠. 한미일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엄중한 시기에 무슨 지원이냐. 그건 이 공조를 깨는 것이다라고 항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바로 부인을 안 했어요. 아주 교묘하게도 일본은 그것이 완전히 어떤 뭐 역할 분담을 잘하잖아요. 언론은 언론대로 뭔가를 터뜨리면 정부는 침묵하면서 그거 괜히 뒷받침해주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우리나라 정부 발빠르게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인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백악관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어떤 형세는 어쨌든 한미일 공조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확실하게 항의를 했던 걸로 보여요. 일단은.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부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앞장서서 나서준 이유도 사실은 그 이전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뭐 전화도 하고 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충분한 억셉트를 받아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나마도 백악관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무마하고 앞으로 같이 뭐 나가려는 어떤 좀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우 소장님. 네, 한미일 정상 간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은 저는 일치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와 대화는 국면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한미일의 각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강약을 달리하고 강조점이 달라질 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특히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북
그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대화의 상황들이 국면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일본 내외 자위대 무력 증강이라든가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군국주의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일정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북한이 직접적인 일본의 위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정하게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다라고 해석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 아니요.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 일정하게 한계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직접적인 도발이라든가 침략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일정한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군국주의화라든가 그 자위대 군 무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이 그저께 한밤중에 B-1B 랜서 이 폭격기죠. 이거하고 F-35B 이 스텔스 전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최북단까지 올라갔다라는 이 점, 이 의미가 뭐냐?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이 B-1B 랜서는 괌에서 출격하고 F-35B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했다는 건데 결국 미국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런 그 시위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종구 실장님. 세 가지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전략자산 전개는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렇죠. 전폭기를 보내서 또는 항공모함을 보내서 이 위협적인 어떤 시위를 벌였는데 세 가지가 다른 게 지금 다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는 시간대예요. 한밤중. 한밤중에 전략자산이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가서 뭔가 시위를 벌이고 위협을 했다 이건데 이번에 한밤중에 갔다는 건 몰래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공망도 실험을 해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건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의미가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소. 최북단인데 아직도 어디까지인 거는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 전술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공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석은 이럽니다. 그러니까 공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2해리 22km 바깥쪽 영공영해를 벗어난 쪽에서의 최북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최북단이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까지 접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주체입니다. 처음으로 전략자산이 전개가 됐는데 한국이나 일본 비행기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괌에서는 B-1B 폭격기가 출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는 F-35B가 아니라 F-15C 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15C는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전폭기가 가면 전폭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저쪽에서 비행기가 떴을 때 그걸 막기 위한 전투기가 떠야 되거든요. 그 전투기가 F-15C입니다. F-15C에서 35B가 아니고? F-35B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 편대를 이뤄요. B-1B 두 대가 가면 F-15 K는 우리나라 전투기고요. C 이번엔 미국 전투기가 한 4대나 8대가 이제 쫙 호위를 해서 하나의 어떤 연대를 저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대열을 이루는데 어쨌든 미군만 지금까지는 함께 했을 때 우리 F-15K가 떴거든요. 호위하기 위해서. 근데 F-15C가 떴다는 건 미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충분히 알렸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알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어떻게 알렸는가가 좀 궁금해지는 게 NSC가 갑자기 열렸다는 거예요.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오후 4시는 아무 상황도 없습니다. 이미 이건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1시, 2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상황이 끝났다. 그런데 상황이 다 끝난 오후 4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했다? 이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모종의 어떤 대응 내지는 정리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저께 출격이었다는 거죠. 예, 사양호 시장. 저는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청와대 NSC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유엔
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거기에 이용호 외무상이 막말로 반격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군중 시위를 벌리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는 상황 속에서 전략 폭격기가 그 최북단까지 올라가는 거 심상치 않은데요. 문제는 미 재무장관이 어제 저녁, 그러니까 한국 관로는 오늘 아침에 보도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화와 제재 두 측면 양동작전을 미국 또한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이런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이라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라고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질병과 노후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연금을 들지 않습니까? 강경한 대치 시기인 전쟁 중에도 사실은 적성국가와 회담을 하면서 평화적 시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10월에 전인대회를 하는데 시진핑이 체제 안정을 깨한 이후에 경색화된 한미관계 회복을 위해 나설 텐데요. 특히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북한도 핵 고도화를 이룬 다음에 핵 전략 자산을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화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지들은 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을 대화 국면을 준비하는 보험적 성격이 더 강한 거 아닌가. 따라서 미국도 이렇게 강력한 군사 무력의 그 사인을 보내지만 또 함께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대화적 평화적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이유는 향후에 있을 대화 국면을 준비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장님. 지난주에도 소장님께 이 말씀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린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첫 번째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두 번째는 바로 좀 전에 말씀한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착각. 세 번째는 미국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지금 한반도의 어떤 국면을 저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거는 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핵전쟁에 대해서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핵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진 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물론 궁극적으로 핵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저께 벌어진 전개된 상황도 사실은 그 B1B가 핵을 탑재하진 않아요. 타우루스라고 해서 거기서 발사되면 평양까지 폭격할 수 있는 B1B 2대면 지금 거의 평양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도려내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핵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물론 평화적인 옵션도 분명히 해석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평화만을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전술핵 등 강대강 대치만을 양극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주관적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냉철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매개로 해서 북한의 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비핵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북이 핵을 가진 것에 대비해서는 한미 간의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국제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경보 체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군사적 대응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실리 외교, 실리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금방 가죠. 전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그렇습니까? 예. 두 분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역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참 휴일도 없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좀 우울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7분 09초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월요일이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라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고 정체 구간에서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간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합의체로 일어난 사고로 지금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뒤로 정체가 심합니다. 각별히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순환도로는 수서방면 봉천 터널 출구에서 서초 터널 입구 구간 2개 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파 때문에 이곳 차량들이 많이 혼잡해 보이니까 운행에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시 만쪽도 종암로 종암 사거리에서 4대 부구 앞 4차로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구간도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자유로 서울 방향 북로 분기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아직은 출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정체에 서행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이후 강남권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도 각각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도 우회 역할하기가 많이 어려운 모습인데요. 행주대교 일대부터 반포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프로야구 이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두산이 어제 공동 천우로 결국 올라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두산이 KT를 6대4로 이겼고요. 기아는 한화에 0대5를 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두산과 기아가 공동 선두가 됐는데, 이 두산이 후반기 시작할 때 순위가 5위였거든요. 예. 이 선두 기아하고 승차가 무려 13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두는 고사하고, 이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지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자, 후반기 57경기에서 36승을 거두는 이 깜짝 반전으로 이 두산이 시즌 막판에 역전 우승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예. 두산이 4경기, 기아는 6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두 팀이 이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됐고요. 자, 두산이 6연승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는데 이 반면에 기아는 타선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로만 보면은 이 두산의 우승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반기 반전을 이뤄낸 팀이 두산 말고 롯데가 또 있죠. 그죠? 예. 네. 롯데 역시 후반기에 무서운 상승세를 타면서 반전을 이뤄냈거든요. 자, 후반기 시작할 때 7위였는데 지난 토요일에 NC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롯데가 넥센을 7대2로 이겼고요. NC가 LG 9대11로 패하면서 NC하고 롯데의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NC가 LG를 4대3으로 이겼고요. 3위 롯데와 4위 NC의 승차가 반경기입니다. 롯데는 3경기, NC는 4경기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역시 승차가 반경기이기 때문에 언제 순위가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그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중계방송 보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 류현진 선수가 경기 도중에 그 타구의 왼쪽 팔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어제 이 샌프란시스코전이었거든요. 예, 선발 등판했는데 3회에 이 선두 타자 조 페닉의 타구에 왼쪽 팔을 강타당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류현진 선수가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이 왼팔이 공을 던지는 손이거든요. 근데 왼팔에 강타당했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좀 아찔했죠. 근데 1루로 직접 송구해서 주자를 아웃시킨 뒤에 교체가 됐는데 이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이 단순 타박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2와 3분의 1이닝 1실점 했는데 1회에 내준 점수가 결승점이 되면서 류현진 선수가 시즌 8패를 떠안게 됐고요. 이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이 이 포스트 시즌에서 류현진 선수의 불펜 가능성을 시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말을 뒤집고 어제 경기에 선발로 내보낸 겁니다. 예. 자, 이것은 로버츠 감독이 포스트 시즌에서 류현진 선수를 선발과 불펜 어느 쪽으로 기용할지 아직도 고민 중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예.
어제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부상으로 3이닝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로버츠 감독의 고민, 이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자 배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예선에서 전승을 기록했는데 어제 타국전에서 아주 그냥 지난달에 진 거를 깨끗하게 회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이 어제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예선 B조 마지막 경기에서 이 태국을 3대0으로 이기고 4연승으로 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3연승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 티켓을 확보한 상황에서 태국과 만났는데요. 이 대표팀이 출국하면서 목표는 두 개다. 하나는 세계 선수권 대회 진출권 확보고 또 하나는 태국에게 서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태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27승 8패로 단연 앞서는데 최근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서력을 다짐했었는데 태국에게도 서력을 했고 세계 선수권 대회 진출권도 따냈고 4경기에서 단 1세트도 내주지 않는 경기력을 과시하면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만족스럽게 대회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리아 오픈 여자 테니스 대회에서는 오스타펜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오스타펜코 선수의 결승전 보려고 어제 9,000명의 관중이 몰렸다고 그러네요. 예? 이 테니스 대회로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코리아 오픈이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정식 투어 대회입니다. 이 라트비아의 오스타펜코 선수가 어제 단식 결승전에서 브라질의 하다드 마이아 선수를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왜 9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왔느냐? 이 오스타펜코 선수가 지난 6월에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샛별처럼 떠오른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어제 결승전에서 보기 드물게 9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왔고요. 오스타펜코 선수 이 폭발적인 서브에다 거침없는 스트로크를 과시했는데 1세트 내준 뒤에 과감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코트를 장악해 나가는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실제하고 조금 신고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공시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고요. 평가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거래가, 실제 가격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실제 신고했던 금액이 실제 실거래가의 절반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시가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파트가 72%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속출했다라는 거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같은 경우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7억 7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7월에 이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거래된 가격을 봤더니 15억 3천만 원. 절반도 안 됐다는 거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11억 4,400만 원에 신고했는데 지난 7월에 같은 주택형이 20억 원대에 팔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거래가의 아파트는 72%잖아요. 그죠? 그 2013년 기준이고요. 예. 지금 이제 2017년은 거기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겁니다. 2013년 기준 실거래가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얘기인가요? 2013년 기준으로 이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실거래가가 공시가의 한 72% 정도 됐다는 건데 2017년에는 그 사이에 부동산이 엄청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강세장이다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 거고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4조 2를 보면 공직자 재산은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고 이 평가액이
공시가액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평가액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거래가로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공직자 재산 신고도 뭐 불법이나 위법 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없죠. 네. 하지만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관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뭐지? 괄호에서 실거래액으로 돼 있거든요. 이 가액이 평가액을 얘기하는 거고 공시가액을 얘기하는 건데, 괄호 안에 가액이 뭐지? 해놓고 괄호는 실거래액이라 보니까 이거 실거래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공시가격으로 쓰고 뭐 예외적으로 안 될 경우 실거래액 이렇게 뭐 분명하게 밝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액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매년 이렇게 싸면은 뭐 좋죠. 중요한 네? 거는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고요. 대부분의 이제 요번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1차로 그 신고를 했던 고위공직자 15명 중 8명이 다주택자였고요. 네. 전체적으로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뭐 3명 중 1명 정도는 이상은 다주택자라는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가격을 높이고 있는데 실거래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거래가가 갑자기 뛰더라도 공시가액을 만약에 그렇게 반영을 하면 이게 또 재산세 내진 종부세의 어떤 과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 세금이 확 오를 수도 있죠. 이게 예전에 종부세 파동 때 딱 이랬다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조금씩 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가격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세금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돼 있는데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우리나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이것도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국 원화로 거래하는 그 금액을 봤더니 세계에서 3위라는 거죠. 원화 시장 점유율이 5.55%여서 위안화가 4.97%, 유로화가 4.77%인데 이보다 더 높다는 거고요. 그럼 뭐가 제일 높지? 봤더니 달러가 아니라 엔화였다는 거죠. 엔화가 49%고요. 달러가 32%. 원화는 그 이에서 3위라는 거고 이건 이제 어느 기준이냐 하면 비트코인 전문 매체인 크립토 코인스 뉴스하고 코인텔레프 자료를 인용을 한 겁니다. 네.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올랐다 내렸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급등하기 엄청 크고요, 폭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1일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닥 시장 거래액을 넘기도 했었잖아요. 2조 원 하루에 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거래도 있고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엔 한국보다 훨씬 개미 투자자들이 활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달 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영업 중단도 하고 이 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 출금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한국은 아직 이번에 화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월급쟁이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하거든요. 급여 생활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도 규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채굴도 할 수 있는 게 이 가상화폐인데 일본 기업들이 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러네요. 거래로 보면 일본 엔화 기준이 상당히 높고 위안화가 상당히 낮은데 이제 가상화폐는 아시겠지만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닝이라고 해서 수학 문제 공식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가상화폐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여러 대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일반 개인 이야기는 상당히 힘들고 한국에서도 뭐 기관이라든지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되게 강자입니다. 사람이 많고 기계도 많고 돈도 많잖아요.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 시장 70%를 중국이 현재 신규 기준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일본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가상화폐 채굴 시장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로 일본의 온라인 증권사들이 적극적입니다. SBI 홀딩스 우리나라에 지금 저축은행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나 마넥스그룹, DMM닷컴 이런 데들이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확정을 했고요. 이 업체들은 이제 특이한 게 전기요금이 싼 다른 나라에서 그 채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한국도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많고 가상화폐 채굴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을 찾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난 8월에 비트코인 거래시장 재편을 했는데 여기서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발언권을 늘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채굴 하는데 그 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전기가 엄청 먹는 모양이에요. 이거 채굴하는. 맞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했다라고는 거의 큰 코 다치기 쉽고,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에도 이런 가상화폐 채굴에 뛰어든 업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금융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가 채굴에 뛰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투자는 하더라도 일본은 이 채굴 시장에도 아예 증권사 자체가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공기업 공채 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기록했네요. 예? 매년 10월 달이면 그 금융공기업 AMH데이가 있습니다. 이 AMH데이가 이제 주로 많은 응시자들, 그 구직자들이 찾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들이 비슷한 날에 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감원하고 한은은 다른 날에 쳤습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치고 한은도 치고 이랬는데 올해는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같은 날에 쳤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진 게 얼마냐면 평균 57대 1입니다. 떨어진 게 57대 1.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0대 1이 훨씬 넘었다라는 거고요. 한은이 올해 58대 1인데 작년에 61대 1이었거든요. 좀 더 낮아졌고 산업은행은 작년에 70대 1이었는데 올해 38대 1로 떨어졌습니다. 금감원도 작년 50대 훨씬 넘었는데 올해는 49대 1로 떨어졌고요.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무역보험공사고요. 121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경쟁률은 어마어마해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취업하기가 늘 그랬지만 그렇죠.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자리 줄어들고 정년 연장되면서 신규 취업 신입사원은 더 적게 뽑고 하면서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고 들어가기가 점점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인수에 실패하니까 영국 반도체 업체를 인수했네요. 예? 이른바 꽝 대신 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는 아무도 지금 못 맞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칭화윤이라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려다 실패했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중국 투자펀드가 또 독일 반도체를 인수를 실패했고 올해에는 또 미국의 반도체 레티스 인수도 실패했는데 대신 영국의 그래픽 칩인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만약에 영국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 당국이 중국의 정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이미지네이션 인수하더라도 직원을 줄이거나 사업체를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영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한미 FTA 개정 여부로 논하는 2차 회의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죠? 끝으로 간단하게. 맞습니다. 연휴인 다음 달 4일 이 공무원들 분들 일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은 4일이니까 우리 시간은 5일 정도에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아주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좀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뜻깊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